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칭이라는 용어는 16세기 이 헝가리 콕스에서 생산되던 네 바퀴가 달린 마차의 이름이 코치였는데, 이 마차 이름이었던 이 코치가 왜 오늘날과 같이 이 도움을 주는 사람 이란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옛날 유럽의 지방의 대주주들이 이 코치라는 이 마차를 타고서 긴 여행을 하면서 가정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책을 읽어주도록 한 것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날의 코칭은 1970년대 미국의 한 기업에서 고안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이후 수입이 되어서 기업의 리더십, 그리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이 상담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칭의 철학은 인간은 완전한 존재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또 인간은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이 성장을 위한 협조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점은 경영학 이론 가운데 1950년대, 60년대 유행했던 더글라스 맥그리거 의 Y 이론, 인간관에 기반한 것입니다. Y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자아실현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경영자는 직원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코칭은 이 Y 이론, 인간관의 기반 위에 세워진 분야여서 대화 방식도 질문형 대화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코칭 철학에서 거부하는 것은 이 X이론 인간관인데요. 자, 이것은 선천적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인간은 감독받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일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지휘와 통제, 감독,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자, 이러한 X이론 환경에서의 대화 방식은 주로 일방적인 지시 명령형 대화 방식일 것입니다. 자, 이처럼 코칭의 철학은 Y 이론, 인간관에 기반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이 완전한 존재,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그런 믿음인데요. 자, 우리 수업에서는 이 코칭의 철학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서구의 철학사죠, 세 가지를 덧붙여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영학 수업에서는 철학의 영역을 잘 다루진 않는데요. 철학이 이 고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모든 학문의 뿌리인 것이고, 그래서 철학을 알아야 그 학문이 태동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학문의 각 이론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들을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코칭 수업에서는 이 코칭 철학의 기초가 된 철학사조인 이 현상학, 그리고 실존 철학,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상학과 실존 철학,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오늘 수업 주제인 이 코칭의 철학과 이 개념에 대해서 더 높은 이해도를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코칭에 영향을 미친 이 철학은 독일의 에드먼트 후설의 이 현상학, 그리고 독일의 하이데거, 그리고 프랑스의 사르트르와 까미로 대표되는 이 실존 철학,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참고로 이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입니다. 푸코는 사람들이 자신을 포스트 모더니스트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세 철학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반이성주의라는 점입니다. 반이성주의. 자, 반이성주의라는 것은 이성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성. 자, 암흑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중세 천년이 끝나고 15세기 이후 서구 사회는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의 힘은 특히 이제 수학을 발달시켰죠. 수학.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이 데카르트는 수학자였습니다.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것은 이 서구 사회를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 중심 사고로의 대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전환. 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는 인간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은 과연 진실일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꿈을 꾸면서 앉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2 플러스 3이 2 플러스 3이 4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악마가 내 정신을 헷갈리게 한다면 2 플러스 3이 5가 아니라 4라는 게 가능한 것이다. 자, 뭐 이러한 데카르트는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답을 내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연구 방법으로. 자, 이를 이제 방법적 회의라고 하죠. 방법적 회의. 자, 모든 것을 다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게 이 데카르트의 착안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고 있는 이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인데요. 자, 쉽게 말해서 의심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틀림없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지만 의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를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데카르트로 인해서 추리하고, 그 다음에 개념화하고, 그리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사고 능력인 이 이성이 신앙을 압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상사에 이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자, 사실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신비로운 것이죠. 신비적인 것이고 또 그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인데 반해서 자, 이성을 통해서 사고하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확인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때부터 이 이성을 지닌 개인의 존재가 절대화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리고 뉴턴의 뭐 만유인력 법칙, 운동 법칙이죠. 물리 역학 법칙,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이 서구 사회는 인간의 이성에 의한 이 과학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었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이 미신이나 그다음에 이 종교적 도그마, 그다음에 악습을 타파하려는 이 계몽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 이성에 기반한 것이죠. 이런 것도. 더 나아가서 19세기 후반부터는 자연과학에서 통용되던 이 실증적 연구 방법인 이 관찰이나 그 다음에 이 실험의 방법, 이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검증한 그런 지식만을 인정하는 태도인 이런 실증주의가 확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는 그야말로 이렇게 이성 중심의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뭐 그때부터 뭐 심리학이나 역사학, 뭐 정치학 같은 사회과학도 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론인 이 관찰과 실험, 그리고 통계, 그리고 여러 수학 기법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러한 경향성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경영학은 이 사회과학 분야에 속하는 것이죠. 사회과학. 그리고 이제 미국 경영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초반, 1910년대, 뭐 1900년대, 1910년대 그때 즈음인데 초반에 그 미국의 이제 프레데릭 테일러의 이 과학적 관리법 역시 기존의 인간의 경험을 이성에 기반한 과학의 영역으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테일러는 인간의 노동을 이 스톱워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톱워치를 가지고 노동을 분절화해서 가장 효율적인 노동 방식을 고안해낸 인물이죠. 자, 스톱워치를 가지고 이제 분초를 재가면서 인간의 가장 효율적인 노동 방식을 수학적 그리고 통계적으로 가정하고 그다음에 추리하고 분석하는 이런 방법을 해서 개념화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곧 이 경영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성과 과학에 기반한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인간을 한낱 기계로 전락시켰다라는 비판과 더불어서 인간의 노동을 착취하는 하는 수단으로서 악령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게 그 엘튼 메이오 등의 이 하버드대 연구진에 의한 이 호손 실험, 호손 효과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자, 이상이 이 서구 사상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 그리고 그 이성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경영학에 미친 영향까지를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성 중심 사고의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이 현상학과 실존 철학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차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철학이 어떤 면에서 이 코칭 철학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상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현상학은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이 에드먼트 후설에 의해서 발표된 사상인데요. 후설은 이 19세기 이래로 확산되던 이 이성에 기반한 실증주의 이 사고방식에 반기를 든 인물인 것입니다. 이 심리학이나 사회학, 역사학 같은 이 이 사회과학이 진정으로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자연과학과 닮아야 한다는 이런 실증주의적 풍토에 회의를 느끼고 이 현상학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자, 참고로 저는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철학이 이 경영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 전공자 수준의 깊이를 기대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요. 자,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후설이 이 제기했던 문제점은 이 학문의 실증주의적 만연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의미나 가치에 관한 이 물음이 학문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이 삶의 의미나 이 가치를 이 실험과 관찰, 수학 통계로 평가하고 연구가 가능할까요? 물론 인간의 행복 수준을 이 행복지수 같은 것으로 척도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자연과학적 방법만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평가하고 가늠하는데 상당한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자, 한편 이 현상학에서 말하는 이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객관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식할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어떤 모습이나 이미지 뭐 같은 것입니다. 이미지. 자,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은 이 개인의 어떤 지각과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해서 이 밖에서 벌어지는 게 이 현상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 알고 있었던 일상어 그 현상하고 좀 다르죠. 철학 용어로서 현상은 다른 말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이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세상이 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안의 현상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과학 맹신주의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 그리고 음악, 미술 같은 어떤 인간의 이 정신활동 분야는 이 비과학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강화 이론의 스키너 같은 과학 맹신 행동주의 심리학자인데 스키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를 개척한 이 프로이트 심리학을 비과학으로 본 것입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자,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이 주관적 체험에 따라서 어떤 사건과 사물을 지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학은 이 대상을 이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과학적 탐구가 아니라 개인의 이 순수한 의식을 탐구하는 그런
분야인 것입니다. 자, 한편 인간은 이 선이해와 그 다음에 선판단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하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선입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입견. 자, 예를 들어서 빈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친한 친구가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말다툼. 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사람으로 간주할 것이고 친한 친구 편을 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종의 이 선입견인데요. 자, 하지만 그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상학 용어로 이제 판단 중지라고 하는데요. 판단 중지. 자, 그래서 그 사태 자체만을 그 의식으로 끌고 가져와서 몰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제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친구와 상대방과의 이 시시비비를 편견,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해야지만 진실과 가깝게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현상학은 이 대상에 대한 이 성급한 객관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철학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꽃이 보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꽃을 보는 거죠. 꽃을 의식하는 주체인 내가 대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을 내 의식 속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고로 세상은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이 주체 의식 안에서 이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현상으로. 자, 결론적으로 내가 없으면 내 의식이 없으면 꽃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현상학이 추구하는 것은 이 반성을 통한 선입견의 극복인 것이죠. 선입견의 극복. 현상학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철학인 것입니다. 이 선입견을 버리고 순수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고 특히 이 객관주의를 중시하는 과학에 대한 이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학이 코칭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료나 부하 직원이 보인 몇 가지 행동을 놓고서 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 왜냐하면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실제 그 직원의 사람됨에 대한 이 진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곡될 수 있기 때문. 자, 그러한 선입견 없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했을 때 Y 이론 인간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완전한 존재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믿음을 비로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단락은 이 실존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존 철학은 이 키에르케고르로 대표되는 유신론적 실존 철학과 사르트르로 대표되는 이 무신론적 실존 철학으로 나뉘는데요. 뭐 여하튼 이 실존 철학 역시 20세기 이 실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태동되었습니다. 자,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눈부신 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인간은 이제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으로도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리라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이 산업화에 매몰돼서 산업화에서 인간 소외 현상 그리고 급기야 1차,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면서 과학으로 만든 이 최첨단 무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양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이 이성 중심의 이 객관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에 절망한 개인들은 이 주관적인
삶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게 바로 이 실존 철학입니다. 자, 앞선 현상학도 세상이 그 인간의 의식 속에 담겨 있다고 할 만큼 이 개인주의 관점의 철학이었죠. 자, 이 실존 철학 역시 그에 버금가는 이 개인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자, 실존 철학은 앞서서 세계 대전을 겪은 후 더 확산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실존 철학은 인간의 번민과 고통에서 비롯된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자, 실존 철학의 이 공통된 특징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는 게 있죠. 연필. 연필의 본질은 뭐죠? 필기하는데 필요한 쓰이는 그런 도구이죠. 도구. 자, 그 연필을 만든 사람은 그 연필의 이 본질을 의도한 후 이 연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연필의 본질을 의도하는 것이 실존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이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처럼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여서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야 하는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이나 쓰임새, 의미 같은 것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존재죠. 왜? 그냥 세상에 그냥 내던져졌기 때문에. 자, 하이데거는 이러한 실존을 일컬어서 현존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이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함으로써 의미 있게 산다는 뜻입니다. 산다. 그래서 이제 실존 철학에서 중시하는 덕목이 바로 자유, 프리덤, 그리고 선택, choice, 그리고 책임인 것이죠. responsibility.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까미의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이 변호사의 설득과 사제의 구원, 그리고 판사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메르소를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인간의 어떤 실존의 문제, 이런 자유와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존 철학이 코칭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자, 역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인간은 그냥 세상에 하이데거의 말대로 내던져진 존재.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삶의 의미, 그 다음에 역할, 쓰임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번민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민과 고통 스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니체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라는 말을 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무의 상태,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칭 철학에서 말하는 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인생의 주인으로서 삶의 주체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이 실존 철학이 코칭에 미친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칭에 영향을 끼친 세 번째 철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이성에 기반한 이 모더니즘을 극복하거나
넘어서려는 사조인 것입니다. 앞에 이제 포스트가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학생 민중 봉기였던 이 68혁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전 여러분 상황적 리더십, 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프랑스 68혁명 제가 좀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는 특징으로는 이 문화 현상적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성주의 운동,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확산 뭐 이런 게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상대주의 인식론입니다. 상대주의 인식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특정 이론이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뭐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이 하나의 진리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본 것이죠. 즉, 이 하나의 이 거대 담론이 해체되고 수많은 담론이 그 나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칭하죠. 자, 그러니까 이전 수업에 제가 예로 들었던 이 도입 전개 결말로 이 구성된 전형적인 과거의 이 사실주의 소설과는 다른 이 장정일이라는 소설가의 실험적인 이 재즈적 글쓰기가 소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도 포스트 모던 조직에 대한 얘기 말씀 좀 드렸었죠. 기존에 이 조직하게 되면 거의 관료제 조직이었던 거에 반면에 이 에드호크러시 조직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에드호크러시 임시 조직 해서 TFT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에드호크러시 조직 그리고 오늘날의 에자일 조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스트 모던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던. 자,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측면에서 코칭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코칭 철학에서 제일 주목하게 되는 점은 바로 이 개인이 가진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다?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답이란 없는 것이죠. 자, 만약 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답이 있다면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는 되어야 할 하나의 거대 담론일 것입니다. 자, 개인이 가진 문제에 해답을 스스로 낼 수 있다는 믿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수많은 담론이 정당성을 얻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쉽게 말해서 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상사 같은 이런 이 권위적인 존재가 주는 답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내린 해답이 정답일 수 있다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코칭 철학에 끼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 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코칭에서는 이 개인 성장의 협조자인 코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코치를. 그래요. 앞선 현상학과, 그리고 실존 철학, 그리고 마지막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세 가지 이 코칭에 영향을 미친 서양 철학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